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전선 세무 2급 104회차 이론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이거는 맞죠. 계속 기업이라는 것 말 자체가 우리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업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이거 당연하죠. 혹시라도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3번 기업은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 3번이 가장 틀렸죠.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이었죠. 발생 기준. 자, 발생 기준은 사건이 발생한 날 회계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외상으로 상품 매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셨죠.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으로 잡아주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자산으로 잡았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상품을 매출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나타내지만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한다. 이것도 맞죠. 측정치에서 대손율 기억나세요? 대손율이 1%다 라고 한다면은 1% 정도 떼일 것 같다 라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정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다라는 게 선적이거든요. 선적하는 순간 구매자 걸로 봅니다. 따라서 구매자 거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자, 2번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이 되고 시가에 가깝다. 자,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처음에는 100원에 사왔던 물건이 가격이 올라서 200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100원짜리가 먼저 팔릴 거고 200원짜리 하나가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이 200원짜리가 기말 재고 자산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가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근에 구입한 원가로 구성이 되는 게 맞죠? 기말 재고 자산은 최근이랑 가까운 원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얘도 동그라미로 칠게요. 맞는 문제예요. 자, 3번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 자산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자, 후입선출법은요. 선입선출법의 반대죠. 동일하게 100원 구입했고 200원으로 구입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상품이 먼저 팔려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후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0원이 기말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최근이랑 거리가 멀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아니라 과거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이것도 맞죠. 자, 공장이 있고요.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자,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부르고요.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자, 수탁자의 창고에 재고자산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요. 이 원래 물건의 주인은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공장인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대리점, 즉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지만 판매된 걸로 봅니다. 자, 다음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요.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1번 맞죠, 여러분? 맞는 문장이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못하고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았을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번 문장 있죠?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2번에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발비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개발비도 무형자산이었는데요. 자, 우리 회사가 신메뉴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신메뉴를 개발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연구부터 해보셔야 되겠죠. 시장조사도 하고 요리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연구 단계를 거쳐서 개발 단계가 됩니다. 개발 단계는 한번 만들어 보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만약에 팔아도 되겠다.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엔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말 자체가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맞죠? 4번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그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은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4번은 아예 틀린 문장이에요. 자, 다음 4번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본잉여금은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외우고 계시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 K랩 실무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에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맞고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 이렇게 3개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에 있긴 하지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익 준비금은 이익 잉여금 쪽에 들어갑니다. 이익 잉여금. 그리고 임의 적립금도 이익 잉여금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검색을 해주시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굉장히 자주 묻기 때문에 얘는 좀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회계 변경은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정책 변경, 추정 변경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 정책 변경은 방법을 변경시키는 거고 추정은 말 그대로 추정치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정책 변경은 소급법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소급법은 앞전에 있던 거 다 고치는 거예요. 저희가 20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21년도에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다가 23년도에 제가 파는 상품의 종목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보다는 후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23년부터는 후입선출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정책 변경인데 자, 이때 후입선출법을 23년도에만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앞전에 있었던 재무상태표 있죠? 얘들을 다 후입으로 고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급법은. 앞에 것까지 다 후입선출법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추정 변경은요. 전진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대손율을 1%로 하다가 2%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얘는 굳이 앞전의 것까지 2%로 바꿀 필요가 없고 단기부터 차기까지 쭉 바꿔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회계정책은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고 소급법을 적용한다. 맞죠? 2번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자, 얘도 맞습니다. 자, 우리 앞전에 거 다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치기가 좀 어렵대요. 그런 경우에는 단기부터 고쳐 나가자. 라는 방법입니다. 자, 3번 세법 개정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회계 변경에 해당한다. 자, 얼핏 보면은 그냥 법이 개정되니까
회계 변경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세법이랑 회계는 다른 거예요. 세법은 법이고요. 만약에 회계 기준이 바뀌면 회계 바꾸시면 돼요. 근데 세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회계까지 바꾼다. 이거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해서 단기와 단기 이후에 반영한다. 이것도 맞죠? 자, 제가 정당한 사유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회계 정책은 방법의 변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뭐 선입선출법으로 했다가 후입선출법으로 했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첫 번째로 기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회사끼리 합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회사를 제가 흡수를 했죠.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랑 저랑 좀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그 조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회사랑 B 회사랑 합쳤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회계 기준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때는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럴 때에는 회계 정책 변경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계 기준 변경. 자, 회계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됐대요. 그럼 저희도 따라서 바꿔주셔야겠죠? 세 번째는 회계 기준을 바꾸는 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법 변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6번은요 설명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직접 재료비를 변동비라고 합니다. 변동비라고 하는데요. 자,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재료비가 1,000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개를 만들 때 재료도 100개 사와야겠죠? 그러면 재료비는 10만원 들어갈 거고요. 제품을 200개 만들겠다. 그러면 200개의 재료를 사와야 되니까 20만원. 300개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30만원 나오죠. 자,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도 같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자, 단위당 원가는요, 두 개를 나눠주시면 돼요. 100만원 나누기 100개, 20만원 나누기 200개, 30만원 나누기 300개 하시면 돼요. 자, 두 개를 나눠주시면은 개당 단위당 원가는 어때요? 다 1,000원이죠. 그죠? 자, 따라서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다. 맞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자, 고정원가는요, 말 그대로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고 생산량이랑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원가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월세예요. 임차료. 자, 임차료가 한 달에 6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100개 만들 때 월세 얼마 내셔야 돼요? 월세는 항상 일정하게 60만 원 내셔야 되죠. 자, 200개 만들었다. 그래도 60만 원 내셔야 되고 300개 만들었다. 월세는 그대로 60만 원 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물은 거는 얘는 총원가거든요. 총원가를 물은 게 아니라 단위당 원가를 물었습니다. 자,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구했죠? 두 개를 나눴죠? 총원가 나누기 조업도를 제가 생산량으로 잡은 거고요. 자, 두 개를 나눠주시면 단위당 원가가 나옵니다. 자, 그럼 60만 원 나누기 100개를 하시면은 개당 단위당 원가는 6,000원이고요. 60만 원 나누기 200개 하시면은 3,000원, 그 다음에 2,0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따라서 생산량이 쭉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것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도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 원가랑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본 원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였습니다. 자,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 맞죠?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자, 수선 부문이랑 동력 부문에 각각 80만원, 76만원의 보조 부문 원가가 집계되어 있을 경우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립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 원가의 총액은 얼마인가? 직접 배부법을 사용을 하겠대요. 자, 여러분, 저희 보조 부문 원가에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었죠. 자, 직접 배부법은요, 보조 부문의 서로 간의 용역 수수를 어떻게 하자? 무시하자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수선 부문이요. 여기 보시면 수선 부문이 동력한테 500시간 제공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무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력이 수선한테 1200kW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는 제공했지만 직접 배부법은 무시를 하겠다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직접 배부법이 나왔을 때에는 보조 부문 서로 간의 용역은 이렇게 X를 치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배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배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선은 80만 원 발생했죠. 그럼 80만 원을 배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동력한테는 배부 안 하기로 했고요. 바로 조립이랑 석영 쪽으로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립은 곱하기 200시간을 제공을 했는데 주의하실 점은 바로 200시간 곱하시면 안 되고 500시간 중에 조립에 200시간을 제공을 한 거예요. 자, 따라서 500시간 분의 200시간으로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분의 2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2만 원을 배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동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배부해 보도록 할게요. 동력 부문은 76만 원의 원가가 발생을 했고요. 자, 조립 쪽으로 배부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때도 주의하실 점, 두 개를 합치면은 8,000이죠? 8,000분의 3,500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두 개를 더해서 8,000분의 3,500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3만 2,500원을 배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 직접 배부법이 나왔을 때는요, 얘들한테 제공한 거 아예 X 쳐주시고, 보조 부문 서로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를 해주시고, 제조 부문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20% 곱하시면 안 되고 500분의 200, 5분의 2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전체를 8,000으로 두고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자료를 참고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이렇게 쭉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제공품은 자산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초, 기말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차변 쪽에는 단기총 제조 원가. 자, 완성이 됐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그러면 기초가 10만 원이고요. 좀 짧게 쓸게요. 10만 원이고 기말은 15만 원입니다. 자, 단기총 제조 원가는 저희가 모르죠? 단기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개를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44만 원이다 라고 구해주신 다음에 제공품의 차변은 54만 원이죠. 자, 그럼 대변도 54만 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39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제품의 T 계정을 그려볼게요. 자, 제품도요, 기초, 기말 적어주시고 우리는 기말 구해야 되죠. 자, 기초는 21만 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차변 쪽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얘가 이쪽으로 쭉 넘어와야 되죠.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니까 제품의 차변 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품의 차변이 60입니다. 그럼 대변의 합도 60이 나와야겠죠? 자, 매출 원가는 나와 있네요. 지문에서 20만 원. 자, 20만 원 넣어주시면 기말은 40만 원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230이다. 자,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 안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제조 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0%이다. 자, 그럼 230만 원 곱하기 20% 하시면은 제조 간접비가 나오죠. 46만 원이네요. 제조 간접비는 46만 원. 자, 그 다음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80%이다. 자, 제조 간접비가 46만 원이었죠? 46만 원은 직접 노무비는 모르고요.
직접 노무비의 80%래요. 자, 그럼 80%를 넘겨주시면 46만원 나누기 0.8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직접 노무비는 57만 5천원이 나옵니다. 자, 직접 노무비에 57만 5천원 넣어주시면 직접 재료비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0번은 꼭 외워주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개별원가랑 종합원가의 특징을 아예 서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특징만 잘 외워주시면 문제 풀기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두 가지 특징 잘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옳지 않는 걸 찾으래요. 1번 개별 원가 계산.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하나 따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 공정별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은 여러 가지 품종을 조금씩 만드는 회사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자,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공정별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죠. 1번은 맞고,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아니죠. 개별 원가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제품별로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종합 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정확하겠죠. 자,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맞죠? 자, 우리가 정확하긴 한데 한 개 한 개 하시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맞겠죠? 총 제품 제조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눈다. 4번도 맞습니다. 자, 11번부터는 세무회계죠. 부가세, 소득세 합쳐서 5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1번은 부가세고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래요. 자가공급, 외상판매, 사업상 증여 다 공급 맞죠? 자, 4번이 정답인데요. 담보는 소유권 이전이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내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넘어간다 라는 게 담보잖아요. 따라서 담보 제공은 매출이 아니죠, 여러분. 담보 제공 자체로는 소유권 이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이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1번 국내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번부터 틀렸네요. 우리 국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죠. 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할 건데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수출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는 당연히 수출이고 0% 제공을 하죠. 0%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있고요. 이 한국 안에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의 원자재를 조달해주는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에다가 원재료를 조달을 해줬고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죠. 결국엔 수출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국 간에, 그러니까 국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들 간의 거래를 수출로 인정을 해줘요. 이거를 국내 수출 혹은 간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면세 취지는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자, 2번도 맞죠? 자, 3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번도 맞죠? 해외에서 건설을 해줬다. 그런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4번 상가 부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맞죠? 토지의 매각은 무조건 면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자, 일시적 우발적 소득 중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자, 기타 소득 자체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자, 비영업. 그러니까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 있죠. 은행의 주 업무는 뭐예요? 대출이죠. 그죠? 자,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자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직장인인 A씨가 이분은 원래 근로소득이 주소득이죠.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자 수익을 이자 소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대출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4번이 틀렸죠?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14번 수입 시기로 옳지 않는 것. 자, 옳지 않는 것은 2번이고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자, 우리 근로를 제공한 날이랑 지급받기로 한 날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15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자, 일단은 1번은 맞죠? 비거주자는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으로 봐주시면 돼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서 원천 징수를 할 수는 없겠죠. 자, 2번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진다. 자, 2번도 맞습니다. 자,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럼 제가 출장 가서 돈을 벌더라도 한국에다가 세금을 내셔야 돼요. 자, 3번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50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자, 일단은 3번이 틀렸고요. 150일이 아니라 183일입니다. 자, 183일이면은 6개월이거든요. 그래도 반년 정도는 거소가 있어야지만 거주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4번도 맞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의 납세지는 집주소로 하고요. 부가세는 사업장으로 합니다. 요거 비교해서 잘 봐주시고요. 자, 근데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부가세는 사업장으로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신청한 경우에는 주소지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4회차 세무이급 이론 풀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04회차 실무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